를 물어뜯어 버렸어요. 네. 이것도 성적인 도덕성도 보이는데 성기에 이걸른 건 또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연쇄살인범이나 잔혹살인범의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덧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으나 아파트 뒷산은 시원했습니다. 2005년 6월 26일 오후 4시경 여느 때처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아파트 뒷산에 오른 김씨. 사람들 왕래도 작고 편한 코스라 그날도 산책하는 마음으로 산을 올랐습니다. 산 8부 능선 정도? 가고 있는데 무슨 비명소리가 들려서 너무 무서워서 가보진 못하고 바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수색을 하며 등산로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자 아주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숲속 안쪽으로 조금 들어갔더니 낙엽으로 뭔가 급하게 덮여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엽을 걷어내니까 돗자리가 있는데 뭔가를 덮은 듯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돗자리를 조심히 걷어냈죠. 경찰이 돗자리를 걷어낸 자리엔 중년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실오라기 하나 입지 않은 여인, 시신은 너무나도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차마 말로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전에도 후에도 볼 수 없던 참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나 상반신에 피가 잔뜩 번져 있었고 특히나 하반신이 참 끔찍했습니다. 옷이 다 벗겨져 있는 여성의 시신, 게다가 장기가 적출되어 있어 엽기적이었고 차마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동물의 소행일까?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무를 본 경찰은 단숨에 이것이 살인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주변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붉은 줄들, 그건 사람의 장기였습니다. 날카로운 예기로 잘려 이곳저곳 나무에 걸려있던 장기들. 경찰은 정밀 조사를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역시 이 사건이 심상치 않은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측 유두를 치아로 잡아 뜯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부를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냈습니다. 그 음부 안에 여러 이물질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마치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을 연상케 하는 잔혹한 행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전체 길이 21cm 정도 되는 가위를 발견했고 범인이 가위를 사용하여 사체 일부를 훼손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범인은 이 가위로 피해자의 다른 곳도 공격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목, 둔부, 흉복부, 팔 부위에 수십 회 찔린 흔적이 있고 피해자는 우측 총경동맥, 우측 경정맥, 좌측 폐, 심장 및 간의 자창 등 다발성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중년 여성을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그것도 사람의 왕래가 잦은 등산로에서 무엇 때문에 사체 일부를 보란듯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신체 이물질을 넣어놓은 것일까? 일반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는 상황. 현장을 마주한 수사진을 치를 떨게 만든 악마의 범행. 2005년 초여름은 정말로 더디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건은 시작하기 전에요. 좀 많이 좀 잔혹한 부분이 뭐 이미 앞에 브리핑 들으셨겠지만 더 있습니다, 뒤에도. 그래서 근데 이걸 얘기 안 하고는 뭐 이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묘사가 좀 된 부분 양해 말씀드리고요. 2005년도 서울입니다. 홍은동의 한 야산에서 이 사건 현장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이상하리만큼 기사가 없고 보도가 안 된 사건이에요. 저도 판결문을 통해서 디테일을 알았고요. 범행 장소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이용하는 등산로였어요. 아파트 뒤. 그것도 이제 오후 4시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범행이 일어났다가 너무 이상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왕래가 많아. 근데 그 왕래가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다기보다는 등산 코스죠. 이제 편한 산 등산 코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왜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그거는 좀 약간의 그 착오가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사람이 다닐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그럼 네. 그거를 잘하는 범인이라고 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프로필은 일단 나온 거예요.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 이게 유기라는 것은 이제 안 들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전시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묘하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돗자리로 해서 또 낙엽 덮어놓는 것 하나, 또 장기는 그럼 숨겨야 되는데 나무에 걸어놓는 거,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은 이 범인이 정신적인 어떤 약간의 그 착오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종의 그 장기를 훼손하고 이런,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큰 거, 분노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무엇인가 현장을 이렇게 좀 치장하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죽인 데와 사체를 유기한 데는 차이가 있다. 죽인 데는 다른 데다. 그럼 훼손은 왜 했냐? 훼손했고 뭔가 이렇게 한 부분들, 그 부분을 분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이 범인의 동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초범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을 안 해본 초범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어 보여서. 동물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 초범도 가능하겠죠. 이거 뭐 살인에 대한 건. 네. 그러니까 동물을 쉽게 이렇게 도축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가능하겠죠. 유영철도 사실 개를 죽인 뭐 그런 부분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도 개농장에서 네. 그러면 충분히 경험치가 쌓이니까 가능할 수 있죠. 공격 부위가 지금 어쨌든 얼굴, 목, 근데 흉복부 이런 데는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둔부도 있고 팔도 있고. 마구잡이로 가위로 찌른 거죠. 가위가 생각 외로 예리하고 공격 수단으로서는 네. 손잡이도 있기 때문에 익숙한 사람한테는 비교적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찌르고 베고 부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럼 그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조금 날이 좀 있는 네. 상당히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이건 충분히 독특한 직업적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적 특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공격해서 살해한 것과 유기는 다른 시차라든가 공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네. 걸 할 수 있죠. 이 수십회인데 이런 마구잡이 공격이나 수십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절명을 위해서 목만 조른다든지 목만 긋는다든지 심장만 찌른다든지 이런 경우랑 달리 그건 아니죠. 네. 이거는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분노일 수 있죠. 공격은. 감정적인. 예. 근데 네. 분노가 이제 디퍼서널리제이션처럼 이른바 이인 현상에서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또 말하자면 성기에다가 뭘 넣는다든가 성기를 훼손한 건 또 다른 거예요. 네. 그것과는 시차가 있거나 공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구 수십회 찌른 거 하고 성기와 뭐 장기 이거는 분리된.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네. 이춘재 사건에서 성기에 대한 어떤 뭐 뭘 넣는데 복숭아 같은 걸 넣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연쇄살인범이나 잔혹살인범의 요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기에다가 이물질을 삽입하는 그 일반적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범인들의 심리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건 이제 소유 그리고 이것 자체를 일종의 쓰레기통 같은 거로 대치하는. 너를 폄하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집단 강간을 한 범인 혹은 범인들이 네. 피해자의 성기에 뭘 넣는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뭘 이렇게 낙설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 바로 그런 부분대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범인이 이 여성을 인간 이하로 찍어 누르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네. 이게 존재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젖꼭지를 치아로. 물어뜯어 버렸어요. 네. 이건 이제 성적인 유아성, 성적인 도착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성적인 도착성도 보이는데 성기에 이걸 넣은 건 또 다른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배력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장기를 네. 이 전시한 부분은 또 다른 이른바 에드워드 캠퍼 같은 네.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게 한 3가지 4가지 요소가 다 섞여 있어 갖고 처음에 이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조금 혼돈스러운 건 이겁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서울청에 범죄심리분석관으로 근무를 시작했을 때 6년, 5년 때의 일기들이 먼저 한 애들이 이 건이 없어요. 이게 분석이 없어요. 이건 진짜 기록이 없는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록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거라고 하면은 네. 진짜 서울청의 프로파일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해 갖고 이 서울청 형사과 과수계에 이런 사건만 올려놓는 서버가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없어요. 분석이 안 됐거나 아예 뭐지? 이게 처음에 이걸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던 거는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좀 난감해요. 어쨌든 지금 자료는 판결문을 기초로 팩트에 근거한 자료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 수사 기록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의 몸 안에 넣은 물건에 대해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해자 음부에서 나온 것은 자두, 지갑, 술병 등이었습니다. 술병은 1.8리터짜리 오가피주 술병과 1.5리터짜리 페트 소주병이었습니다. 자두와 술병은 살해 장소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추정됐고 지갑은 피해자 본인의 지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여성은 누구일까? 그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51세 박여인. 그녀는 남편 없이 자식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기에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애들이 제일 불쌍하죠. 호르몬이 하나 믿고 사는데 이런 끔찍한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엄마 잃었으니 아휴 안타까워 죽겠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일로 엄마를 잃은 자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여인에게 누군가 악한 마음을 품은 일이 있었을까? 경찰은 그녀 주변을 조사했고 혹시나 채무관계나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의심해봤지만 그 어떤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박여인은 그저 평범한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살해당한 지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곳은 서대문구 모 아파트의 그 뒷산 8번 능선 등산로고요. 길에서 약간 안쪽으로 한 10m 정도 들어간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후 3, 4시쯤으로 산책을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해당 장소는 강력범죄가 발생했던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박 씨가 그곳까지 끌려갔다면 끌려 올라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누구도 여자를 끌고 간 범인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범인이 편하게 올라왔다가 범인이 돌변해 살인을 저지른 것 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박여인과 산에 같이 갔을 법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박 씨가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마 근처에 무슨 인테리어 업체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여인이 만났던 남자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근무하고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그가 범인일까? 하지만 이 남자친구는 조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검거됐습니다. 사건 현장에 신고를 받고 저희가 출동했을 때 현장에 있던 걸 보고 긴급 체포했거든요. 범인인 걸 안 이유는 그놈이 피해자의 내장 일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성상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명 소리하고 경찰 신고가 있었고요.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유기지까지 들어가 있을 때 범인이 바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음부에 뭔가를 넣어놨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화성에서도 심지어 이춘재가 복숭아를 넣었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슨 이거는 막 그렇죠. 엄청난 양을 넣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는 범행지와 유기지가 분리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포가 이렇게 됐고 그랬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이 범행지 유기지가 일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공개된 공간에서 그렇게 할 정도라면 이건 그 정도로 대담하거나 네. 아니면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상황 네. 혹은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이런 걸 봤을 때는 분명히 관련돼 있고 뭐 저 범인일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제일 첫 번째 같아요. 등산로에서 10m 들어가면 일단은 가시적으로는 안 보이는 곳은 많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뭐 신고 내용처럼 소리는 사실 들리거든요. 비명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건 여자의 비명이겠죠. 그럼 거기서 죽이고 시간이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하고 경찰이 네. 출동해서 도망 못 가고 잡혔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특이한 게 저희가 이제 피해자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범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통제된 장소로 데려가서 뭘 하든지 아니면은 통제할 수 없는 공간에서 일단은 뭐 죽여서 빨리 매장을 하든지 데리고 나오든지 이렇게 보통 갈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죽였고 네, 죽이는 과정과 훼손 유기가 네. 거의 연결된 그러니까 동작이에요. 이후에 길게 뭘 하잖아요. 네. 뭐 음부도 네. 넣고 막 내장 꺼내고 막 이렇게 이걸 하는데 뭐 어떤 여유감이나 어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네,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쭉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체포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범인이 굳이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이 범인의 정신적인 문제 혹은 다른 트라우마와 연결이 되는 건지 네. 그거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많은 물건이 들어 있었는데 특이했던 것이 이거 물건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이걸 넣기 위해서 음부 일부러 주변을 찢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가위로. 되겠죠.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찢고 이걸 넣으니까 밀려가지고 내장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결문에는 이제 그러니까요. 묘사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넣고 특히 지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원을 피해자의 신원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인데 그걸 또 굳이 안 했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그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넣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이유라는 게 있겠죠. 그게 뭐 말하자면 너무나도 그 일이 하고 싶었다거나 너무나도 이 분노가 있어서 그랬다거나 아니면 뭔가 설명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오후 3, 4시에 등산로에서 10m 근데 강제로 끌고 갔다면 비명소리라 그 전에 목격자나 이런 거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혹시 관계성이 뭐 둘이 면식이나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데이트하는 식으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돌변해 갖고 공격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그냥 긴밀한 사이가 아니어도 뭐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같이 등산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하면 그렇게 뭐 그래서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범인의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범인 누구이며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수사 기록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피해 여성의 내장을 들고 현장에 있었던 남자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그가 바로 인테리어 업을 한다는 박여인의 남자친구 김 씨였습니다. 이 소식의 주변에선 김 씨가 그럴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5개월 정도 일했는데 거의 쉬는 날 없이 근무해도 불평불만이 없었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박여인에게도 주고 엄청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은 너무 무섭네요. 성실하고 착하다고 평가받았던 남자친구 김 씨는 왜 박여인을 살해한 것일까? 그런데 사실 김 씨에겐 꽁꽁 숨겨온 끔찍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83년 보충역으로 군복무 중에 근무지 이탈해서 술 마신 후에 옆집에 살던 17세 소녀 강간하고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강간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죽였습니다 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군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17년만 복역하고 2000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출소하고 바로 다음 해인 2001년에 가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21세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때 피해 여성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혀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아 2003년 6월에 출소한 전과가 있습니다. 2003년 교도소 출소 후 마음을 잡고 서울 홍은동 인테리어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김 씨. 그는 우연히 박여인을 만나 1년간 내연 관계로 지내며 성실하게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던 김 씨가 왜 박여인을 살해한 것일까? 그날 주량에 가깝게 소주를 마셨어요. 만땅으로. 그래서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심신미약을 주장한 김 씨. 실제 검거 당시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에게선 술 냄새가 났고 당시 이해가 안 가는 언동 등 취한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큼 인사불성인 상태였을까? 그놈이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검거 당시에 이놈이 시신을 돗자리로 덮고 그 위에 낙엽을 덮다가 발각됐다니까요. 심신미약인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은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과가 있었는데요. 뭐 좀 연결되는 듯 보이지만 이거 김 씨의 두 번의 전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상상하기 힘든 아주 잔혹한 범죄죠. 미성년자를 강간살인이잖아요. 네. 이런 강간살인한 놈이 17년 만에 출소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얘기죠. 이게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근무지 인탈. 그렇죠. 탈영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탈영죄도 있고. 사실 그러면 이놈은 사실은 83년도 이전에도 저는 충분히 범행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강간죄 정도는 최소한.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얘가 얼마나 위험한 범인인지 아니면 왜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는지에 대한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다가 출소한 이후에 다시 또 뭐 했어요? 또 강간했어요. 근데 그때는 미수에 그쳤어요. 대신 강간치상이었죠. 네. 그러니까 강간치상이가 2년 6개월인데 이게 사실은 좀 걸리는 게 어린 여성들 21살, 17살 공격을 해갖고 미수에 그쳤다. 실제로 그럼 이 강간 미수 치상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기록을 봐야 돼요. 사실 네. 요때쯤에 2000년도 정도쯤이죠. 아마 이 여성이 피해 여성이 자기가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강간 미수가 되죠. 왜냐하면 사실 본인의 여성이 피해자 여성이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또 나왔어요. 2003년에 나왔는데 또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2005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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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이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성범죄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더 위험해졌지. 술을 먹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범행을 하고 술을 먹었을까요? 그 얘기가 없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게 수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가 술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되려고 하면은 사실은 범행을 하고 술을 먹은 건지 술을 먹고 범행을 한 건지에 대해서 구분해야지 이런 논란이 없는 거예요. 은폐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중에 술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 심신미약 주장하는데 당시에 이제 사건 관계자 따르면은 은닉행위 중에 잡힌 거죠. 네. 그 진행 중에 잡힌 상황이니까. 그렇죠. 뭐, 누군가가 지나가다 네. 비명소리 듣고 신고했고 쫓아 올라가서 보고 보니까 잡은 네. 거죠. 심신미약인데 막 그것도 안 들키려고 막 은닉하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냐.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판사는 아마 한심하죠. 감안했을 수도 네.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뭐 이런 경우 많습니다. 주변에서 되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가구의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랑 말이나 붙여봤겠습니까? 그냥 묵묵하게 일을 하니까 그냥 성실하다고 보겠죠. 이번 마지막에 지금 검거된 이 상황이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에 앞서서 사실은 이제 강간 사례가 좀 이것도 디테일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목졸라 살해한 정도니까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 17살이면 강간살해했다고 정도밖에 안 나왔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기록을 혹시라도 그 사건 관련자 네. 군 수사기관에 현장 사진 이걸 확인해 갖고 수사를 이 시점에서 이걸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죠. 그럼 이 사람 프로필상 그때도 굉장히 가학적인 뭔가 그럼요. 그랬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일종의 진화가 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거의 치료가 안 되고 급격하게 높아진 거예요. 악화된. 물어뜯고 찢고 이거잖아요. 훼손하고 가학적부터 시작해서 게다가 이제 나이도 지금 아마 좀 많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시간이 17년, 지나면서 20년 지났잖아요. 네. 그럼 40이잖아요. 중년으로 네, 갔는데도 40. 더 그렇게 됐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교정 뭐 이런 거 뭐든 다 실패죠. 네, 살인의 기억이 없다라는 김 씨. 과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고 범인 김 씨에겐 국선 변호사가부터 변호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인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며 변호 계획을 세우려 했습니다. 첫째, 피고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날 같이 등산을 갔다가 돗자리를 깔고 점심 먹으면서 술을 좀 마셨습니다. 결혼하자고 해도 자꾸 거부하는 거를 봐가지고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서 추궁을 했는데 제가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희망도 없다면서 그만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 박여인에게 앞으로 잘하겠다, 나를 믿어달라며 계속 애원했지만 오히려 박여인이 모멸감을 주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해도 야 씨발 새끼야 너를 어떻게 믿어 이제 끝이야 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뺨을 한 대 때리니까 여자친구가 제 가슴을 깨물면서 반항을 했습니다. 저도 놀라서 등산 가방에 있던 가위를 꺼내가지고 휘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는 그날 1.5리터의 소주와 1.8리터의 오가피주 한 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이 병은 피해자의 음부로 집어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호인은 김 씨의 성실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주변인들에게 성실한 사회인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고 받은 급여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왔습니다. 범행 장소와 시간 등 볼 때 여태 이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나 물적 증거가 없습니다. 변호인은 성실하게 사회에 복귀한 피고가 오랜 기간 만나온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의 연속된 강력 범죄와 사건의 잔혹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에겐 강간 살인의 전과가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니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부녀자를 강간하거나 살해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아무리 술에 취해도 음부에 지갑과 병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장기를 가위로 오려내는 등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맞붙은 가운데 재판부는 먼저 계획 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획 범죄였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안 했을 것이고 범행 도구 역시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가위일 리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피고가 연인과의 이별 상황에서 모멸감을 참을 수 없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것으로 판단된다. 김 씨의 심신미약 주장이 재판부에게 통하는 것일까? 유족들은 범인에게 합당한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길 바라며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네, 당시에 이게 양측에서 맞붙은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본인 주장 동기가 있어요. 우발적으로 뭐 술 먹고 하다가 네, 나를 무시했다. 그죠. 웃을 뿐이죠.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모욕적인 말을 하고 했다. 아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소위 말하는 내연 남과 내연 여잖아요. 네, 같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왜 내연녀가 남자한테 모욕을 해요? 아니 내연녀 내연남인데 결혼하자고 하면은 아니 좀 뭐 사정 때문에 못 할 수 있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렇게 심한 욕을 하고 아니 이건 맥락이 튀어도 너무 튀잖아요. 법원이 사실 이 부분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일단 진술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계획 범죄였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럼 이춘재는 그럼 공개된 장소에 안 했습니까? 그럼 이춘재의 범죄를 우발적이라고 판단하나요? 저 넓은 논에서 했어요 범행을. 벌상에서 했죠. 네. 네. 그런데 그걸 우발적이라고 하나요? 범행 도구가 그러면 계획을 했으면 별도의 것을 준비했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범인은요 자기가 익숙한 도구를 씁니다. 네, 이 가위는요 자기가 인테리어 할 때 썼던 자기가 쉽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인테리어 때 쉽게 가지고 다니는 걸 왜 등산 가방에 넣고 옵니까? 이것이 계획이 아니에요? 본인 뭐 기억은 살인, 그러니까 지금 뭐 주장하는 바를 심지어 받아들이더라도 내가 화나서 때리고 맞고 나도 모르게 가위를 휘둘렀다까지는 기억이 하는데 그 이후의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이죠. 네, 이런 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근데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 주려고 하면은 앞에 네. 걸 가야죠.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저 같으면은 제가 수사관이었으면 이게 처음일 수는 없다. 절대. 그러면 전과를 봐. 전과를 금방 나와요. 네, 그럼 강간살인을 했네. 이것도 17살짜리를 20살 애가 그러면 그 기록을 보려고 했을 거예요. 쫓아가서. 그리고 그때 수사관이라도 만나서 듣기라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피해자 아니면 그 관계 당시 정황 사진 하나도 안 본 거잖아요. 모멸감 때문에 이렇게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얘기를 그냥 하는데 이게 그렇다면 이제 진짜 우리가 범행 동기 심리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술은 본인이 이제 가져갔던 술로 보여요. 이 병 가지고 있던 거를 넣은 걸로 보이고 1.5리터 수주 페트병 소주요. 페트병 하나랑 네. 오가피주 한 병. 이 정도를 둘이 나눠 마셨는데 만 취한다고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오가피주가 아무리 독하다 하더라도 1.5리터 다 먹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얼마나 먹은지 모르잖아요. 다
쏟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확인을 했어야지. 나눠 마셨는지 피해자 혈중 알코올은 측정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부검할 때도 그렇고 분명 부검에 내용이 있을 거고 혈중에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현장에서 잡힌 경우나 그렇죠. 초반에 명확하다고 네. 판단되는 경우 좀 자기가. 쉽게 수사진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과 강간살인 네. 할 때 교도소에서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자백을 하면은 이런 거 안 한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백하고 그러면 이게 허술해요. 다시 또 재판부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평소 주량에 가까운 소주를 마셔 다소 술에 취해 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돗자리에 싸서 살해 현장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옮겨 낙엽으로 덮다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된 사실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범행의 방법이나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라면서 항소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 유지가 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됩니다. 얘가 가석방이 될까요? 20년 뒤에? 가석- 20년 뒤면은 지금 네. 이게 2005년이니까 그죠? 이 범행이 2025년 내후년에 가석방 심사가 됩니다. 가석방 심사의 기준이 바뀌어갖고 성범죄일 경우에는 네. 가석방 심사에서 사실은 그게 배제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2005년이니까 소급표가 안 되면은 말하자면은 이게 얘는 2025년에 분명히 가석방 심사를 갖고 이 상태라면 제가 이 그 항소심 판결문을 보다가 좀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변호인이 계속 우리 피고는 성실하게 그런 사람이고 막 그런 위험성이 없고 막 사회 이거를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이유가 주변인 사람들이 성실하게 이야기를 했다. 성실했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통과한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교도소 내에서는 다 착한 사람이 됩니다.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가석방 심사 그렇고 사실은 앞에는 그걸 판단할 영역이 없어요. 범행 그 강간 살인했을 때 그 부분은 17세. 예. 네. 그러니까 얘 나이는 한 20쯤 됐을 네. 때니까 그걸 근거로 또 판단을 한다. 자기 복제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똑같은 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건 배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이놈이 또 똑같이 성실하게 해갖고 2020년에 나올 겁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자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러면 왜 범행을 했을까라는 것이 되잖아요. 이러면 지속적으로 가학적인 범행을 반복해야 되는 놈이라고 보면은 이 사건 말고도 저는 분명히 강간 사건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런 자들이 사실은 꼭 정보가 공개돼 갖고 네. 위험이 공동체의 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러면 2020년에 은근슬쩍 나올 겁니다. 저는 그 고지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또 드는 생각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그 지역만 고지를 한다는 게 저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면은 모르잖아요. 타 지역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가요. 네, 그 지역, 우리 지역에서 옆구에서 넘어와서 하면은 모르는데 그걸 다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얘가 2025년에 몇 살일까요? 83년에 20대였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60 몇 살쯤 되겠죠? 네. 힘이 펄펄할 때네요. 아주 그냥. 그게 위험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쉽게도 당시에 프로파일러나 우리 시스템이 좀 제대로 갖춰질 당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가 있고요. 면담이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지금 베일에 아직도 쌓여 있고 왜냐면 행동이 분석이 필요한데 그렇죠. 행동은 판결문에 나열되어 있으나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밝혀진 바 없고요. 여전히 위험 인물로서 사회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판결문에는 기재가 돼 있지만 이게 다 범인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이제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박여인이 억울하게 살해당했다는 그렇죠. 것 한 가지만 있습니다. 네. 아주 억울하죠. 홀어머니가 애들을 열심히 키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당시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유족들의 마음을 잘 다독이면서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